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죠? 제가 지난 한 3주 정도 영상을 좀 이제 찍지 못했는데, 사실은 제가 만학도입니다. 그래서 기말 시험도 있었고요. 상당히 바빴고, 그리고 그 시험 전에는 한 2주 정도 몸이 좀 안 좋아서 예,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 건강 잃지 마시고 운동 꾸준하게 하시고 이렇게 체력 관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동안 보니까 이제 그 댓글에 질문을 좀 올려주셨던 분들이 계시는데 몇 가지 공통적인 그 질문 사항이 이제 의료통역과 관련된 부분을 좀 문의하시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경제학적인 개념에서 그 기회비용, opportunity cost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들이 살면서 그 이제 인생에서 어떤 진리를 말해준 것 중에 한 가지인데 우리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많은 대상들이 있죠. 그 중에서 우리는 매번 살아가면서 어떤 일정한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러한 갈림길에 놓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몸은 한 개인 대신에 선택해야 될 것들은 많고 한 번에 하나씩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가능한 거죠, 그죠? 물론 이제 멀티태스킹이라고 해서 이제 한 번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뭐 한국인과 다른 어떤 민족에게 그런 기능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예를 들어서 내가 갈 길을 A를 선택했는데 동시에 B를 갈 수는 없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어떠한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러한 선택들이 모이고 모여서 이제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그 현재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의료통역으로 다니다 보면은 여러 가지 공통적으로 이제 정신과 선생님들께서 이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한 가지 제가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예,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과거에 너무 집착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울증이나 좌절에 빠지기가 쉽고요. 너무 미래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사람은 불안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지금 이 자리에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집중하고 노력하는 길만이 앞으로의 나의 장래를 결정하는 그러한 순간을 매듭짓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에서 항상 결정을 내릴 때에는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옵니다. 이때 그때 이제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는 물론 여러분께서 수많은 정보를 입수하고 그 중에 가장 최선의 것을 이제 아마 선택을 하실 텐데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나는 과거에 내가 어떠한 결정을 내렸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 모습을 갖고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 나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내렸던 최선의 결정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모여서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제가 이제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저에게 이제 그동안 제가 어떤 문의를 좀 많이 받았는데 이제 이쪽에서 진출해서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들이세요. 의료통역으로 또 계시거나 아니면 이제 네, 그 뭐죠, 우리 법정통역으로 이제 계시고자 하시는 분들이신데 제가 가장 먼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에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 하실 때에는 반드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상태에서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무엇을 말하냐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학생으로 일단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취업비자로 오시거나 또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뭐 일하시는데 어떤 제한사항이 없습니다만은 취업비자를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 회사 외에는 일을 아마 하실 수 없게 돼 있고 또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주에 일정한 시간 뭐 예를 들어 예전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시간이었습니다만 일주일에 학생 비자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이제 그 시간 이상을 일하시게 되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이제 그 이민국의 그 허가를 받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배우자가 만약에 이제 취업 비자로 왔다면 그 경우에 따라서 그 상대의 배우자 쪽에서는 오픈 워크 퍼밋이라고 해서 어디에서든지 뭐 시간과 구애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그 비자가 나오고 있고요. 학생 같은 경우도 이제 요즘에는 학생 비자뿐만이 아니라 뭐 워킹 할로데이 뭐 이런 걸로도 많이 오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저보다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뭐 관광 비자로 왔다가 일을 하신다거나 이런 일은 하셔서는 안 되고 나중에 그러한 경우가 적발이 되면은 영주권 신청 자체를 포기하셔야 될 그런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우선은 이제 이쪽에서 통역사로 일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준비하셔야 될 게 그 취업의 어떤 그 자격 조건을 반드시 취득하신 다음에 일을 시작하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네, 그 의료 통역으로 일한다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뭐 다른 통역 분야에 대해서 어렵다거나 이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통역이 그렇습니다만은 이 통역들은 그 현장에서 서로 양자의 어떤 그런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될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을 갖고 있어야지만이 이제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통역 분야에서는 특히 그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존재를 하는데요.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이제 뭐냐면 이 사람이 통역을 나갔는데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럴 때에는 저 사람은 다음부터 불러주지 말라고 이렇게 그 에이전시에게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다시는 이제 그 일을 나갈 수가 없죠. 또 그 에이전시에서도 에이전시라는 것은 이제 통역에 대한 일감을 찾아주는 그런 곳인데 이곳에서도 이제 이렇게 자기가 보낸 사람이 실수를 많이 하게 되면 고객 입장에서는 또 다른 에이전시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굳이 실수를 많이 하는 통역을 그 현장에 보낼 이유는 사실은 없는 거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 통역을 처음 시작할 때 물론 배경적으로도 제가 그 통역은 상당히 오랜 동안 했습니다만은 의료 통역 분야는 사실은 좀 많이 까다로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의료 통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배운 그런 과목들이 있는데요. 좀 나열을 해보자면은 우선은 기본적으로 생리학과 해부학, 그 다음에 병리학, 그리고 내과학, 그리고 이제 그 내과 진단 하시는 거, 병원 행정 업무, 편람, 그리고 생화학, 면역학, 미생물학, 네, 아마 이 정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의료 용어도 했죠. 의료적인 분야는 어느 정도 배경적으로 그런 전체 그 계통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고 들어가시는 것이 아무래도 현장에서 실수를 좀 덜을 할 수 있도록 자기를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집에서 이렇게 전화와 화상으로 인터넷을 이용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이 또 남는 시간에는 또 병원에 가서 실제 현장에서 제가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저는 어린이 병원 같은 경우는 뭐 제 다른 스케줄과 관계없이 무조건 일단은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병원 그리고 종합병원급에서 이제 암과 관련된 그런 병동은 제가 일단 가고 그 다음에 캐나다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존엄사라고 할까요? 말기 환자분들께서 치료 자체가 이제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너무 고통에서 이제 벗어나고 싶을 때 이때에는 이분들이 자기의 생명을 여기서 언제쯤 나는 마감을 하고 싶다라고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통역을 이제 MAID라고 하는데요. MAID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료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이제 죽는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이제 통역을 들어가는데 이 경우에도 이제 상당히 통역가들 같은 경우는 중요한 일들이 뭐냐면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 분들의 어떤 의중을 정확하게 상대 의료진 측에서 알 수가 있고요.
또 의료진에서 또 요구하는 사항들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전달이 또 이루어져야 되고, 상당히 그런 일이 끝나고 나면은 어떤 보람도 있고 이런 그런 직종이라고 처음에 제가 아마 말씀드렸을 텐데요. 이런 데서도 오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통역이 끝나고 나면은 좋은 직업 갖고 계시다, 도와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이런 네, 말씀들을 좀 많이 듣는 그런 직업 중에 하나라서 보람도 많고, 네, 기쁨이랄까요? 글쎄요. 환자분들께서 잘 치료를 받고 이제 좋은 결과, 예후가 또 좋을 때 또 서로 또 기분 좋게 또 보면서 이렇게 작별할 수 있는 그런 직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직업 중에 하나인데, 우선 가장 의료 통역에서 중요한 것은 일단 실력을 많이 배양하셔야 되고 현장 경험도 많이 쌓으셔야 됩니다. 의료 통역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곳에서는 그렇게 한국은 실력자들이 좀 많으시죠. 그래서 통역대학원이라든지 영어학과를 졸업하신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캐나다나 사실 현지에서는 그런 인재들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이 이제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여기서 영어가 어느 정도 익숙하신 분들이 이제 통역을 시작하시면서 기회가 되시면은 이제 의료통역 자격증을 따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자격증 없이 그냥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력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을 때 이분들이 이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지 않을 수 있을 정도 실력이 되셔야 되고,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지 않을 정도 실력이라는 것은 의미의 전달에 있어서 약 한 80% 이상의 정확도는 갖춰야지만이 된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나머지 20%는 틀려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실수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현장에서 실수가 발생했다고 하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바로 잡아줘야 되고, 물론 이제 통역가의 어떤 윤리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요구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음에 또 열거를 하면서 알려드릴 텐데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가 확실하게 알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통역 일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받으면 안 되는 거고, 또 진실해야 되는 겁니다. 모르는데 막 아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전달해도 안 되고, 반드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인을 해서 전달해 드려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의료통역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분, 가족, 그 다음에 통역사, 그리고 이제 의료진, 이렇게 되는데, 때로는 이제 의료진 대여섯 분, 환자 가족들 7, 8분, 환자, 이렇게 해서 대규모로 이렇게 어떤 프리젠테이션 같은 거, 어떤 치료 계획 등에 대해서 이제 프리젠테이션이 있을 수가 있고, 이럴 때는 전공 분야가 다르신 선생님들이 들어오세요. 예를 들어서 신경과, 심장과, 그 다음에 호흡기과, 내과, 그리고 순환계과, 이렇게 오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양의 의료 용어가 막 한 회의에서 남발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정신없이 이제 통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때에도 이제 여전히 자기가 만약에 정확히 모르겠다면 그 자리에서 밝히고 다시 한번 의미를 확인하고 전달하는 그런 자세가 아주 기본적인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통역이 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먼저 알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판별을 하고, 그 다음에 받을 수 있는 업무와 받을 수 없는 받으면 안 되는 업무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눈높이를 가질 수 있는 사람만이 우선은 통역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